오늘 소개하는 책 마음의 오류들, 이 책의 저자인 에릭 캔델은 기억에 대한 신경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로 200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그가 쓴 신경과학 교과서도 꽤나 유명합니다. 책 마음의 오류들의 핵심적인 주제는 뇌가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뇌 안의 뉴런이 지나치게 활성화되거나 혹은 반대로 활성화되지 않거나 혹은 뉴런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구적으로 뇌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회복은 상대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이 책은 정보량이 꽤나 많은 책입니다. 전체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외의 장들은 좀 미시적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서가 오늘 비록 노벨상 수상자의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책은 대중들을 상대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대중서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하나와 또한 이 책에 대한 오서의 설명은 나름 제대로 설명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영상은 신경과학 관련된 공부의 측면에서 참고만 하시되 의료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필히 전문가의 말을 찾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의 창시자 에밀 크레펠리는 정신질환을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장애와 기분장애입니다. 사고장애는 젊은이들의 치매라 하여 처음에는 조발성 치매라 하였고 오늘날의 용어로 치면은 조현병입니다. 그리고 기분장애는 조울병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오늘날로 치면 양극성 장애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에 기여하는 일부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병이 사실은 겹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경우 보통은 성년기 초에 발병해서 인지력 쇠퇴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 이 병은 평생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10대 말에서 20대 초에 시작을 하고 양극성 장애는 청소년기 말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경우 초기에는 완화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우울증으로 이어진 신경회로와 뇌기능의 변화가 가역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기간이 더 길어지고 우울증에서 벗어난 이 완화 기간은 점차로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화 기간에는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현병보다는 증세가 덜 심각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우울증의 정도도 다르고 관여하는 메커니즘도 각각 다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같은 경우 이것은 하나의 장애가 아니라 복합적인 장애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울증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 오소는 이것을 뇌의 문제로만 보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책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또 우울증은 역으로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임상심리학과 교수 앤드루 솔로몬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느 해에 돌아가시고 또 어떤 인간관계 중에 인연들이 끊기고 또 여러 일들이 어긋나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 증세로는 허무함과 불안함이 몰려오고 또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설명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넘어져서 얼굴이 땅을 향할 때 이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 땅이 얼굴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종류의 끔찍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느낌이 1.5초간 지속이 된다. 얼마나 괴로울지 조금이라도 느낌이 왔고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우울증에 걸리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것이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원래 우리 몸에 부담을 야기하는 그런 경로가 있고 우울증도 우리 몸에 동일한 부담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작동해서 코르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각성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당과 혈압을 높이고 또 호흡이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코르티솔 분비가 장기간 유지가 되면 몸에 탈이 나게 됩니다. 일례로 이 전전두 피질의 시냅스 연결이 파괴가 되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해마의 시냅스 연결이 파괴되어서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저자는 에머리 대학교의 신경학자 헬렌 메이버그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회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하나는 뇌량하 대상 피질 혹은 체계 용어로는 뇌들보 및 띠다발 겉질이고요. 다른 하나는 암내 섬엽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브로드만 25번 영역, 즉 뇌량하 대상 피질 이 부분이 과다 활성화되어 있고 이마 앞 겉질의 다른 부위들은 활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만 25번 영역은 각각 편도체, 시상하부, 해마, 뇌섬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5번 영역이 과열이 되면 다른 전전두 피질 부위들의 활성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생각하는 뇌와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 같다. 반면에 25번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부위들의 뇌 구조 변화로 우울증의 증상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뇌 영상에서 편도체 활성이 증가하고 시상하부의 기능에 결함이 있고 해마의 시냅스 및 크기의 감소가 관찰되고 또 뇌섬엽의 기능 결함 등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각각 편도체의 경우 슬픔, 무력감,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욕구 감퇴, 해마의 기억 감퇴, 뇌섬엽의 활기 없음, 내면이 죽은 것 같은 느낌 이러한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세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브로드만 25번 영역 뇌량하 대상 피질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연결된 부위를 통해서 우울증의 증세들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노아민 가설이라고 해서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등을 분해하는 모노아민 산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면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많아져서 우울증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통용되었었는데 플로옥세틴이라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가 등장하면서 우울증과 관계가 있는 것은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흡수를 억제한다는 것은 세로토닌이 신경세포 사이 공간에 오랫동안 남아 신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원래 뉴런으로 제흡수되는 과정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활용하는 약들이 우울증 환자들의 삶을 많이 개선시키게 되었는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다 하여 모든 환자들의 우울증 증세가 나아지지는 않았고요. 또 반대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이 약을 복용한 후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맞는 새로운 약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우연히 케타민이라는 마취제가 우울증에 잘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약은 우울증 환자들을 상대로 몇 시간 내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약은 글루탐산이라는 가장 흔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합니다. 참고로 가장 흔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은 가바이고요. 이것들은 표적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매개형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반면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조절형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케타민은 표적세포를 직접 타격하는 글루탐산에 작용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보다 더 빠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요즘의 해석이고요. 그런데 이 약은 부작용이 있어서 장기간 사용할 수는 없고 이 약을 통해서 단기간에 시간을 빨리 벌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케타민이 어떻게 항우울 효과를 내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설명하고 있기는 합니다. 케타민이 이 전전두 피질과 해마의 시냅스 성장을 촉진한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이 대량 분비되면 이게 또 글루탐산의 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뉴런들이 손상되게 되는데 케타민이 투여되면 이 과정을 막아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으며 작은 실수에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줘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들이 이루었던 성취, 성공의 증거를 보여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대체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을 정신분석가 아론 백이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을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중간 수준의 우울증까지는 우울증 약과 대등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심한 우울증에는 약보다 효과가 약하고요. 어쨌든 약과 이 인지행동요법을 같이 쓰는 게 각각 따로 하나씩만 쓸 때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자가 하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인지행동요법은 마음에 작용하고
약은 뇌에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따로 보지 말라. 이 인지행동요법은 뇌에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실 이 인지행동요법은 학습의 한 방식일 뿐 저자 자신이 학습이 뇌에 해부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실제 연구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이나 심리요법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전기경련요법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충격을 주는 방식이라서 기피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신마취제, 근육이완제를 투여하고 나서 짧게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발작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였고 대체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아직 이게 왜 효과가 좋은지 그 기전은 자세하게 밝히지는 못하였고요. 이 방법의 단점은 지속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이상이 생긴 신경 부위에 전극을 꽂아 고주파 펄스를 보내 비정상적 뉴런의 발화를 차단하는 방식의 신부뇌 자극법을 우울증 환자들에게 써보았더니 이 경우에는 이 암내 섬엽을 타겟으로 사용하였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즉각적으로 기분을 회복하고 다른 증상들도 점차 좋아지고 장기간 안정을 유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기분 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토대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런 병들이 점차 치료 가능한 질병이 되고 있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를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현병을 다루고 있는 4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류의 1%가 앓고 있는 이 병의 환자들은 헛것이 보인다던가 음성이 들린다던가 하는 환각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다던가 하는 근거 없는 믿음인 망상 증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의 증세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약한 경우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쉬 같은 경우가 유명한 예이겠습니다. 조현병의 경우에도 약물과 심리치료가 함께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 효과가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환자 80%가 양성 증상들, 즉 환각이나 망각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낮춰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 그 중에 포인트는 본인이 병에 걸렸음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요새는 종종 심리치료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조현병 약을 찾는 도중에 여기에서도 우연히 소라진이라는 알레르기 약이 조현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효과가 좋은 만큼 또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이 몸이 굳는 느낌, 손이 떨리고 막 몸이 굽는 등 이런 증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파킨슨 증상을 줄이고 대신에 조현병만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가지 약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봐야 합니다. 도파민은 다음 두 곳에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배 쪽 뒷판 영역과 흑색질입니다. 배 쪽 뒷판 영역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이 주머니가 열리면 축좌핵으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배 쪽 뒷판 영역의 경로는 측좌핵뿐만 아니라 이 전전두 피질의 여러 부위, 편도체, 해마 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병의 경우는 도파민 과다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배 쪽 뒷판 영역 경로에서 문제가 생기면 편도체의 감정, 해마의 기억, 그 다음에 전전두 피질의 행동 조절 기능 등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흑색질에서 시작하는 경로는 등 쪽 줄무늬체, 즉 배측 선조체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운동 조절과 습관 등을 담당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 같은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들이 이 두 경로에 모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도파민을 줄여서 조현병에 도움이 되는데 또 이게 반대로 운동 조절에 문제를 일으켜서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무슨 병이든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병도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이 병의 초기 증상들을 보일 때 인지심리요법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도파민 가설을 한참 설명한 뒤에 가지치기 가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찾아보니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하여간 찾아보니 이 도파민 가설과 가지치기 가설은 독립적으로 발전한 가설이며 최근의 연구들은 이 가지치기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또 어떤 경로를 거쳐서 도파민 과다 활성으로 이어진다는 식의 연구 결과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 가설을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 작업 기억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작업 기억은 생각이나 행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짧게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작업 기억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전두 피질의 피라미드 뉴런입니다. 이 아기의 시냅스 수는 성인의 2배입니다. 이것이 사춘기 무렵부터 가지치기가 시작이
되면서 작업 기억에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가지돌기 가시가 제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년기 초까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 과정, 이것이 너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작업 기억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지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시냅스 연결의 수가 줄어들어 이 피라미드 뉴런의 연결이 부족해지면서 인지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시냅스 연결의 수가 줄어든다. 이로써 제대로 된 회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가설은 일하지 않는 가지돌기를 제거한다는 관점인데요. 피츠버그 대학교의 데이비드 루이스, 질 글로시어의 연구인데 사실은 강박 정보를 아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쓸모없는 가지돌기로 인식이 되고 제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실은 강박 정보를 전전두 피질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시상이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조현병 환자들의 시상은 크기가 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경우는 구조는 괜찮은데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때로는 복구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조현병의 경우는 해부학적으로 구조에 문제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따라서 신경회로가 발달할 때 가지치기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새로운 가지돌기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약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언급한 해부학적 문제 이외에도 관자엽, 마루엽, 해마의 회백질 층이 얇고 척수액이 들어있는 가쪽 뇌실은 커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 이 회백질 층이 얇아지니까 대신 가쪽 뇌실이 커지게 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현병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미시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부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감정의 자각보다 신체적 반응이 먼저이다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편도체는 감정의 지휘자이고요. 청각과 시각, 촉각 관련 영역으로부터 감각 신호를 받으면 이 편도체는 공포 반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집행자라 할 수 있는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뇌 섬엽에서는 그러한 신체적 감각을 자각하도록 해줍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 뇌 섬엽에서 고차원의 느낌이 처리된다고 보았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부터 해서 현대의 리사 펠드먼 베러스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반응이 먼저이고 주관적 감정은 추후에 온다라는 주장들, 그런 주장들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편도체로 정보가 들어오는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청각 정보가 들어오면 해석되지 않은 채 편도체로 향하는 직접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 피지를 거쳐서 정교하고 세밀하게 해석되어서 정보가 전달되는 간접 경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은 청각 정보들이더라도 이 직접 경로를 거칠 경우 무의식적 정보 처리가 되는 것이고 간접 경로를 거칠 경우 의식적 정보 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복내 측 전전두엽 피질의 경우 도덕적인 감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기차가 여러 명을 치려고 할 때 경로를 틀어서 한 사람을 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한 사람을 다리 위에서 떨어뜨려서 기차를 세워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루는 이 트롤리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가차없는 공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게 되어서 하는 사원마다 망하게 하고 무모한 투자를 일삼게 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간단한 메뉴 결정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가 소개가 많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복내 측 전전두엽 피질, VM, PFC 그 다음에 안화 전두 피질, OFC 이 두 가지가 같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다음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전두엽 피질에 대한 설명은 문서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5부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4부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다음의 설명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을 보면 전전두엽 피질은 해부학적으로 대충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배외 측 전전두엽 피질, 내측 전전두엽 피질, 복측 혹은 안화 전두 피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측 전전두엽 피질, MPFC, 그 다음에 OFC는 기능적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VM, PFC라는 하나의 구조로 다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하여간에 이 부위가 망가지면 도덕적 판단,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자는 감정과 관련한 부위로 마지막에 배측 전전두엽 피질, DPFC를 언급하면서 의지와 의욕이
기억이 감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해주는 부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면 나오는 유명한 환자 HM의 사례를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간질을 앓고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자엽 안쪽을 수술로 잘라내게 되었는데 이때 해마도 같이 잘라내게 됩니다. 그 결과 환자는 명시적 기억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운동기술 같은 암묵적 기억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암묵적 기억의 하위 범주 가운데는 조건 형성과 관련된 기억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먹이와 연관시킨 개는 누군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침을 흘리게 되는 연상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시스템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명시적 기억은 일찍 파괴가 되지만 암묵적 기억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을 잠깐 살펴보면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부검해본 결과 몇몇 부분에 아밀로이드판이 쌓여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전두엽 피질이고요. 또한 신경섬유 매듭이라고 해서 단백질 섬유들이 엉킨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거는 해마 부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력 쇠퇴와 기억력 쇠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의 좌반구는 언어, 논리를 관여하는 경향이 있고 우반구는 창의력을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제 영상 촬영을 해보면 좌반구는 모든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반구는 반복되는 자극에는 무뎌지고 새로운 자극에 활발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자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서로를 억제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좌반구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예컨대 좌반구에 이마 관자엽 치매가 온 사람들의 창의성이 폭발하는 모습이 종종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자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 초기 연구라는 점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은 창의성과 예술에 관한 본질적인 물음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초현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성적 제약을 걷어낸 후에 무의식을 드러내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아나 주체성의 표현으로 예술을 볼 것이냐. 하여간 이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좌반구의 제약에서 벗어난 우반구의 폭발력은 창의적 예술 작품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예술가들 중에서는 기분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조현병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병을 완전히 발현시킬 정도로 강하지는 않지만 창의성에 대한 억제를 살며시 내려놓을 정도는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의 뇌를 갖고 있는 것이 정신병과 천재의 경계를 가른다. 그래서 이 진짜 예술은 광기의 산물이다 라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자가 이런 맥락의 연구들을 책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에서는 자폐증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폐증 청소년의 뇌를 조사했더니 시냅스가 너무 많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자폐증을 마음이론과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연구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일부는 생물성 운동을 바탕으로 합니다. 생물성 운동은 손을 내밀어 상대를 맞이하는 행동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가 손을 듭니다. 그러면 나는 지나가면서 손을 마주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이런 게 생물성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폐 아동의 경우 이런 행동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의도를 읽어내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것은 뇌의 어느 부위와 관련이 있을까요? 한 실험에서는 사람을 닮은 로봇이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폐아와 신경 전형적인 아이를 비교하였는데 신경 전형적인 아이의 위관 자고랑이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관 자고랑이 강하게 반응을 한다 혹은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뉘는데, 이 위관 자고랑은 예전에 관자마루 접합 혹은 관자마루 이음이라고 불리는 부위와 함께 이 마음이론과 관련된 부위로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 그림은 참고로 지능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론과 자폐증을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릭 핸델의 책 마음의 오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정보량이 많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뇌과학 공부에 재미를 다시 한번 느꼈다고나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았습니다. 요사이 문제가 생긴 뇌, 오류가 생긴 뇌를 통해서 뇌의 구조와 기능들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연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쪽 방면의 공부는 오늘로 일단락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